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컨디션이 몸살이 나가지고 목도 잠기고 잘해주세요 오늘. 네. 자, 힘내십시오. 첫 뉴스가 뭡니까? 네, 어제 세월호가 무트로 나왔습니다. 육상으로 옮겨진 세월호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치 작업이 방금 7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인양 작업 모두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나가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이 어제 다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건 처음이지만요. 사실상 재청구 성격입니다. 지난 2월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해서요. 한 차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3부에서 보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가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측근들에게 최순실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느냐라고 털어놨다라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측근들을 접견하면서 속내를 털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최순실 정말 몰랐냐 측근들이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내가 모를 리가 있었겠냐라면서 한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네. 모를 리가 없다는 건 정무문이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4번째 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호인단을 대폭 해임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을 전원 해임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억울해하거나 남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최순실이었고 그리고 헌재와 검찰 조사를 대응하는 과정에 이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해온 유영하 변호사를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것도 본인이거든요, 다. 네, 모두 네. 본인이 결정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가장 곁에 두고 있었던 건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네. 남을 탓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제 대선 29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선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또 공포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도.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거나 두 후보가 동률로 이르는 등 1, 2위 후보가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결과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양자, 3자, 4자, 5자 구도에서 모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선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가상이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10% 이상, 12%까지 예, 앞선 조사는 처음이죠. 예, 퍼센트 포인트를 앞섰죠. 네, 굉장히 앞섰고요. 물론 이제 문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도 있고 두 후보가 동률인 조사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KBS 연합뉴스는 모든 대결 구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양자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하지만 양자는 훨씬 앞섰습니다. 네. 제가 5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자는 예. 가상이지만 지금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사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리얼미터를 통해 잠시 후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알아볼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일종의 주시인데 최근 여론조사 중에 좀 이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오면 조사 개요를 봅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설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설문 설계를 보고 조사 개요도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게 아니라 선관위에 가면 정확한 조사 개요가 나와요.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유무선 비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보다 좀 이례적으로 차이가 크다 하는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첫 번째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냈던 게 있죠.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예. 조사. 그게 이제 첫 번째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가상 대결 조사를 냈었는데 이때 디오피니언 조사 방식을 보면 유선 조사를 KT 등재 방식이라는 기법으로 표본을 추출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보수 여론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지난 2010년일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가 판이하게 차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 KT 등재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각자 개발한 여론조사 기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에 보수 편향이 너무 심해서 안 쓰는 방식을 사용했는지 디오피니언 쪽에서는 설명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10% 이상 차이가 나는 KBS 연합 조사 이거 굉장히 결과도 이례적이지만 조사 개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이례적인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이제 모바일 조사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잠시 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어젯밤에 보다가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바일 조사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 보통 010 다음에 네 자리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네 자리 숫자를 대략 8천여 개, 7천여 개에서 뽑습니다. 네 자리 숫자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네 번 숫자, 네 가지 숫자를 랜덤하게 돌려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없는 번호로 나와요. 결번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리 숫자를 8,000개에서 뽑은 게 아니고 8,000개에서 돌린 게 아니라 60개밖에 안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000개를 60개로 쥐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번으로 나오는 번호를 비적격이라고 하거든요. 랜덤하게 돌리니까 그 없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 번호가 절반은 나온다 이거죠. 그 비적격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50%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0개, 8,000개를 60개밖에 안 썼고 60개 중에 결번이 나오는 게 10% 이하예요. 대부분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례적이다까지만 알겠어요. 네. 왜 이럴까? 이건 조사 실장님하고 나중에 리얼미터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조선일보 칸탑 퍼블릭 조사도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2년 박근혜 전 후보를 투표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나왔는데요.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투표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의 특징이죠. 이게 보수 후보들이 이제 표심이 갈 곳을 몰라 하다가 안철수 후보에게서 대안을 찾아낸 거죠. 예. 반기문에서 이제 쭉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반기문에서 황교안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안희정으로 갔다가 이제는 안철수에서 대안을 찾는 표심이 모이고 있는 거죠. 네,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반적으로요.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의 특징인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조갑재 씨가 어제 지난 7일에 유튜브에 공개됐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철수 중도 정권이 탄생한다면 보수 세력에는 패배가 아니고 반쪽 정도의 선방, 성공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이한 현상이죠. 예, 극우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이
안철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 선언하는 건지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울 것 좀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예, 태극기 집회까지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또 호남의 지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어제 자정 직전에 그러니까 3분 남겨두고요.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돼서요. 꼼수 사퇴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근데 결국은 그렇게 했네요. 고집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8일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그날 친박 집회에 참석해서요. 자신이 탈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단체들이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에 합류해서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뉴스인데요. 조원진 의원이면 친박 중에 친박 멤버인데 단독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의미가 이렇게 친박이 빠져나가서 자유한국당에서의 친박 색채를 빼고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수순인 건지 아니면 혼자의 돌출 행동인 건지 요 다음에 누가 이 새누리당에 합류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 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고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색채 빼기인지. 만약에 친박 색채 빼기로 결정이 된다. 결론이 난다. 몇 사람 더 가서. 그럼 바른정당과 합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요. KBS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말 안 해도 개요를 말해야 되는군요. 예. 저희는 숫자를 말 안 하면 개요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숫자를 다 말할 걸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주요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발표돼요. 네, 너무 많이 발표돼가지고 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뭐 문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거 그리고 뭐 완전 동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이기는 지난 주말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3등분 돼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국제신문, 영남일보, 전남일보, 중도일보, 한라일보 등이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4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44명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예, 저희 이번 조사에서는 오자 대결에서는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된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가 37.2%, 홍준표 후보가 8.4%, 심상정 3.3%, 유승민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후보가 오차범위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 5.4%포인트 앞선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오자 대결이고요.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3자 대결 보면은 문재인 45.1, 안철수 40.3, 홍준표 10.1. 이것도 문 후보 오차범위 밖 4.8%포인트 차로 1위고요. 문안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47.6, 안철수 43.3. 다자 대결이나 3자 대결보다는 좁혀졌지만 그래도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1%포인트입니다. 오차범위가.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문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거죠? 리얼미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통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면은 보통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런 조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보통은 숫자부터 보는데 저는 네. 조사 개요부터 보거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준 전문가가 요즘에는. 되어가고 있어요. 저도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숫자는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냐, 예. 유무선 혼용이 어느 정도냐, 조사 개요상에 어떤 이례적인 점이 있냐 네. 이런 걸 보거든요. 앞서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조금 아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무선과 유선의 비율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KBS 연합 그 코리아 리서치 이 조사를 여쭤보냐면 뭐 문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안 후보가 약간 앞서거나 이런 조사는 여러 번 발표됐어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리얼미터에서는 문 후보가 대략 한 3% 정도 이긴다, 4% 정도 이긴다라고 네. 리얼미터는 조사가 됐다면 여기는 안 후보가 거꾸로 한 12% 이긴다고 조사가 됐어요. 양자 네. 대결에서. 그러면 둘의 격차는 16%. 이렇게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조사 맞습니다. 격차가 난다는 게 네.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방법을 제가 봤더니 예.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례적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보통 무선이나 유선을 무작위로 이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예. 그 일정한 수의 그 국번에 맞춰 가지고 각각 이제 000 4개니까 10,0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들 다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 KBS 코리아 센터 경우를 봤더니 무선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통은 한 1,000개 이상, 보통 리얼미터 같은 적어도 경우는 1,000개. 7, 8,000개의 그렇죠. 국번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무선의 경우에 60개의 국번으로만 생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010 다음에 네 자리 번호가 있죠. 맞습니다. 그걸 다음에 10,000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10,000개 중에 무작위로 또 네, 1,000개를 뽑기도 하고 2,000개를 뽑기도 하고 8,000개, 7,000개를 뽑기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그 10,000개 중에는 실제로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그 번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 결번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성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결번이 이제 전문 용어로 비적격을 하는데 그것이 한 50% 정도 그렇죠. 이제 조사에 따라 무작위로 다르지만 막 되게 기계로 많이 돌리면 그 중에 절반은 없는 번호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그건 될 수밖에 버리고.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숫자도 나오거든요. 비적격 숫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적격 숫자를 봤거든요. 60개도 굉장히 특이하다. 왜 이렇게 조그맣지 싶었는데 비적격은 더 이상해요. 비적격도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20% 정도밖에 10% 되지 않. 이하예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는 있는 번호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보통은 절반은 없는 번호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론조사의 기본은 모든 유권자가 골고루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전화번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 8,000개의 국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60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되죠. 게다가 그래서- KBS가 코리아 리서치가 원래 8,000개 사용했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전 3월 조사에서는 그 정도의 숫자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만 왜 60개로만 추출을 해서 사용을 이건 했습니다.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론조사 기간에 왜 60개고 네. 왜 비적격이 이렇게 낮게 네. 대부분 있는 번호로 나왔냐. 네, 네. 그래서 제가 의심한 것은 의심이라기보다 뭐랄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90%의 전화가 응답이 되려면 원래 있는 번호, 그러니까 무작위로 때린 게 아니라 있는 번호에 때려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돼야지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지 90% 않을까 있는 싶습니다. 무엇보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심인도 아니고 일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만약에 몇천 개의 국번으로 사용해서 생성하는 경우와 60개를
가지고서 생성하는 경우는 나머지 그 차에 대해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표본도 그 자체에서 그렇고.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도 네. 문제가 있지만 저는 비적격이 더 이상해요. 아니 이게 무작위로 걸면 일단 절반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국번에서나. 맞습니다. 무작위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생성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여론조사나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보다 보면 그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안 그래서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준 전문가가 맞군요. 자 그렇고 네. 이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죠? KBS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왜 60개만 했고 왜 아마 비적격이- 이거는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조금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들- 선관 예. 홈페이지에서 네. 개요부터 확인하는데 네. 개요 확인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무슨-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열심히 해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뭡니까? 요번에는 한 달 정도밖에 그 선거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여론조사할 기간도 2주 남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예, 주말이 예, 끝납니다. 후보자들의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계속 끝까지 지지할 사람하고 이제 이후에 좀 바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KBS 코리아 리서치 이게 왜 이상하냐, 이례적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읽어드리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어서 결과가 잘못됐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네. 그것도 어려운 설명인데요. 뭐 전화 문자가 와서 제가 네,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정확한 설명이긴 하죠. 네. 자, 어떤 여론조사를 다른 것과 다르게 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성도 조사요? 예, 사실상 충성도 조사죠. 끝까지 지지하겠는지. 그래서 평균은 끝까지 지지하겠다 한 70% 정도 이상 나왔는데 네. 한 26.8%가 이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후보마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제 충성도가 바꿀 제일 수 높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21.7%가 나왔고요. 가장 높게 나온 사람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이었습니다. 54.8%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8.6%가 나왔어요. 한 5, 6% 정도가 문 후보에 비해서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그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강하다. 결성력에서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좀 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항상 해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이런 어떤 후보 교체 가능한 응답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하고 영남권 그리고 20, 30대 젊은층 그리고 학생 이런 쪽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 후보의 강점은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이고 안 후보의 강점은 그 보수층에서 구도죠, 구도. 네. 반문재인 구도의 힘을 입었다는 구도는 개인이 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강력한 만큼 그 표의 결속력도 강해지는 네. 그 힘에 올라탔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걸 보수 후보가 뺏어가지 못하면 이 힘으로 쭉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이제 반문 연대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 그렇죠. 후보가 구도상으로 나와 단일화할 있습니다. 필요 없이 네. 여론으로 만들어주는 네.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잡았는데 앞으로 15분 잡아볼게요. 10분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벌써 10분을 갔군요.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까지 한 달,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 선대위 차례로 연결해서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 박광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심쿵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대단한 위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도 위기지만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묻지마 지도 상승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2주 만에 지금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00% 이상. 네. 그렇다고 주식으로 말하면 꼭 묻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잔치가 끝나고 나면 개미들이 이제 허망해지는 상황이 오는데요. 꼭 이제 묻지마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아리송 구도다. 아리송이요? 네, 아리송 구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할 때는 굉장히 간명했습니다. 예. 구도가.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야 돼. 그리고 광장에 나갔던 많은 분들이 시대를 바꿔야 돼. 했던 분들이 안철수에도 이거 정권 교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예. 또 한쪽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야 안철수 후보가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복권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양쪽의 생각이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지도 속에. 그래서 제가 아리송 구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더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나는 누구랑 함께 하겠다는 걸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저는 국민들에게 옳은 판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밝혀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바른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를 모두 받는 후보다. 네네. 이렇게 안 후보 측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요. 진보 보수라고 하기보다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 예. 그러니까 2주 전에 10% 미만이었죠. 예. 그래서 반기문 총장, 황교안 총리 쭉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이렇게 와서 지금 정착을 할지 어쩔지는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그리고 시대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니까 예. 많은 분들에게 적폐 청산 얘기 그만 좀 해라 이제 듣기 거북하다 예.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건 나를 속이는 거다. 적폐 청산은 뭐냐면 제1의 적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화입니다. 제2의 적폐는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적폐 청산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세력을 뭐 처단하고 이렇게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부는 무슨 문재인 공포, 문재인 포비아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부정확하게 전달돼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과 함께 그 아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세력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집권은 정권 교체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극우 인사가 자 안철수를 차악으로 찍자, 홍준표 찍지 말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극우 사이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래 지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함께 하려면은 우리는 집권 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애매하게 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정권 연장이고 얼굴만 바꾸는 거죠. 얼굴 교체죠. 박근혜 대통령에서 안철수 후보로 얼굴 바꾸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민주당에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그리고 최성 시장까지 해서
경선 과정에서 이분들의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못한 것도 큰 요인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경선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큰 이제 이 후유증이 남고 앙금이 남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 특히나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든지 그런 것 문재인 후보가 나와 직접 관계가 있든 없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치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앙금이 남은 부분에선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과 최성 시장과 함께 여러 차례 만났고 주말에는 오프 미팅을 하면서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자들께도 좋은 신호를 보냈고요. 또 양 진영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예를 들면 안지사 쪽에 참여했던 박영선 의원님이나 또 이재명 시장 쪽에 참여했던 이정골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선대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간곡하게 또 정중하게 권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함께 하기가 어렵다 하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하여튼 결국 문재인 후보로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데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안철수의 집권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주장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셨는데 세 번째는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불거진 그 조폭 연루설이나 신천지 연루설이나 지하철 행보 연출 논란이 다 검색어에 올라왔던 검색어 일리를 했던 네. 사안들 지난 주말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해서 혹시 캠프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직접 참 언급하는 게 좀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 조폭 부분은 사실 중요한 건 그 부분보다도 그 동원 경선에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부산에서 선관위가 네. 명백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을 실어 날랐다 하는 그런 혐의로 당직자들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어서. 예.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시당의 당직자가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경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선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했던 것이 부도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문제는 그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와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면에서 그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냉철하게 국민의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일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보여주기거든요. 저희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뭘 그렇게 보여주기 시장에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이미지 정치 때문에 내실 그 양반이 얼마나 그 후보가 나라를 잘 경영할 것인가 따져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매우 냉철하게 그걸 보실 거라고 합니다. 누가 가장 일을 잘할 것인가 문재인이 과연 더 잘할 것인가 안철수가 잘할 것인가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정직성이나 일관성이나 신뢰성이나 또 도덕성이나 다들 사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도 저는 중요한 자산이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 피난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합니다. 손에 물을 묻히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민성장이라는 성장 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지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런
정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공모단장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미래기획본부장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딱딱기에 꽂혀요, 의원님은. 예. 그렇습니까? 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니, 좋다는 얘기입니다. 딱딱 꽂혀서.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에 소위 이제 그 적폐 세력이라는 최순실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순실은 아닙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어요. 물론 국민의당이 그분들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먹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그게 국정에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만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예. 마음을 바꿔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뭐 적폐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지지한다고 하면 그 지지를 안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받겠죠. 거기서도 아쉬우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답변이신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믿는 쪽이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사면하면 안 된다고 믿는 쪽이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지지 여부가 갈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철수의 정치에서 그런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 없다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점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이 지점을 많이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 여쭤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아마 박지원 대표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설전 사이에 나온 이야기인데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는 워딩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쳤어요. 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홍준표 쪽에서 하긴 했는데 예. 그 말을 또 열심히 돌리고 유포시킨 쪽은 지금 문재인 쪽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황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그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상황은 뭐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대통령 된 다음에 상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대통령 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개성한다고 해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권양숙 여사, 이호 여사가 왕으로서 수렴 천정한다 이런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는 공격은 먼저 하셨으니까요. 대받아치는 그런 취지는 이거죠. PK에서 왜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냐라는 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찍은 문재인이 되니 그런 심정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찍는 게 아니냐라는 친절한 설명을 한 것이죠. 설명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되니까 안철수를 오라고 하는 유도 아니겠어요? 설명이 아니라. 그런 말도 좀 그런 생각도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이 더 많겠죠. 이건 뭐 잠깐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자, 지난 주말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뭐 관심 후보가 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큰 논란이 없다가 이게 우선 뭐 조폭
연루설, 차떼기 논루설, 그리고 뭐 특정 종교 세력 이야기, 뭐 지하철 이야기 이런 거 좀 해명 좀 해주십시오. 쭉. 뭐부터 할까요? 조폭 논란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논란 자체를 뭐 해명 자체 안 했죠. 예. 이유가 뭐냐? 어느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안철수 후보와 조폭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있어서 특정인이 예전에 조폭 활동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누구와 사진 찍어달라면 다 사진 찍어줍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이고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조폭 난동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네거티브도 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특정 종교 경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정 종교라는 게 5년 전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또 돌았어요. 예. 요즘 뭐 입당 원서에는 뭐 조폭 경력이라든지 이 특정 종교 경력을 써놓는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해당 특정 종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정말 그런 거 있냐? 그리고 설마 혹시 민재인 후보나 민주당 쪽 사람들 와서 사진 찍힌 거 없냐? 그 사진 한번 줘봐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참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취지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없다는 것은 그것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통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었던 게 뭐 지하철 4월 5일 날 예. 첫 출근할 지하철로 나갈 때 우연히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어. 책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연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전날 밤에 내일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해서 이게 연출된 거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최근에 이제 그게 이틀 3일 전에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명확한 사실관계는 4월 5일 날 출근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아침 11시쯤에 예. 당시 그 자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그날 탔던 그 학생이 그 전날 그 페북에 그런 글을 썼고 그런 뭐 알고 찾아왔더라라는 말을 기자들한테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공개됐어요.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학생은 자신이 내일 안철수 후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서로 확인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지 확인을 했더니 예. 안철수 후보가 보통 이제 차로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특별하게 후보 수락되고 그 다음 틈날에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벤트를 만든 거죠. 근데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에 몇 호선 객차가 집 앞에 어디? 있는 거니까 집 앞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객차가 그래서- 어디고 이건 너무 우연인데요. 그래서 그 뒤에 예. 확인할 때 학생이 기다려서 올 예. 때까지 기다려 탔다. 라고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연출하고 최근에- 하는 게 더 이해가 바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문제가 예. 되기 전에 이미 당일날 기자들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됐던 게 2, 3일 지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전날 저도 이건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 예언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건 알겠고요. 이건 저도 큰 일은 예. 서로 뭐 얘기를 맞췄다 해도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 조폭 문제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예. 이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조폭이었던 적이 있던 사람이다. 이건 저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 경선에 렌트카로 인원이 동원됐던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관위 고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렌트카가 하필이면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고 그 전주에 있는 렌트카 회사의 사장이 하필 이 사진에 같이 찍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뭐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 그것까지 뭐 답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이 안 그건 됐어요. 제가 다음 기회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을 안철수 대통령 후보하고 연관시키려면은 그 업종하고 안철수 후보가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 업주랑 해서 그 자리에 참석시켜서 그 정도가 뭐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럼 이 부분만 확인해서 다음에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본부장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자, 대선 한 달 남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고정을 대선 기간 중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였군요. 지난주에 잠시 맛보기로 네. 등장하셨다가 짧게 돌아가셨는데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단체 등 88개 단체가 연대해서 선거 보도를 감시하는 연대체입니다. 지난 92년부터인가요? 예, 92년부터 저희가 민원연이 네. 쭉 선거보도 감시 연대를 계속 연대를 해서 선거보도 감시 모니터 활동을 계속 해왔죠. 네, 모든 92년 선거에서. 이후에 모든 선거. 네. 92년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선거까지 포함되는 거죠. 네, 네. 모든 선거에서 선거 보도를 감시해온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단체죠. 네, 단체고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로 88개 단체가 연대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그 대선을 보도하는 미디어들을 감시하는 거죠. 네, 네. 네, 대선에 이 미디어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 감시 대상인데. 네. 자, 첫 번째로 그 지난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본격적으로는 네. 지난 한 2, 3주간 있었던 그 선거 관련 보도 중에 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그 유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고 네, 네.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그것이 그렇죠.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이 당연히 예.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많이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선 미디어 감시 연대에서 내는 여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언론이 먼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감시연대 결론입니까? 네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근거로는 일단은 조중동과 종편, 포털 등에서 국민의당 경선 흥행을 매우 뭐라 그럴까 멋지게 부각하는 이런 보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수락 연설과 여러 가지 발언, 연설 등을 거의 홍보 영상 만들어주듯이 꾸며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뉴스와 종편의 시사 토크쇼에서 여러 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을 언급하는 시기인 3월 27일부터 TV조선은 자강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 주장과 전혀 상관없이 보도에서 그냥 반문연대, 비문연대 가능성을 계속 공공연하게 언급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양자구도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국민들 입에서 회자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인데요. 양자구도라는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상황에서부터 두 후보의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까지 계속 언론은 양자구도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고 그 결과를 부각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어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서는 지지율이 오르기 전에 이런 보도가 먼저 나왔고 네. 지지율이 그 뒤에 따랐다. 예, 예. 선후 관계를 그렇게 파악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실제로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구체적인 데이터로 백업이 됩니까? 일단 저희 대선보도감시연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 어저께 보도인데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폴랩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각 후보자를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93개 언론사의 20만 3,750여 개 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결과를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주말에 화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네. 특정 후보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1점이고요. 중립적으로 보도하면 0점,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마이너스 1점을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사가 네. 특정 후보를 긍정적으로 이제 단어 선택부터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예. 긍정적으로 보도하면 1점, 그다음 가치 중립적이면 0점, 부정적이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네네.
지난 1월부터 4월 6일까지 네네. 네이버 뉴스에 등장한 각 후보별 뉴스 총합 20만 개 이상을 분석했다. 네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 결과가 TV조선이 더욱 좀 당황스러운 것은 서울대 폴랩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 폴랩과 TV조선이 공동으로 하는 그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 성향 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이 결과를 가지고. 조사기관에 TV조선이 함께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수치를 먼저 전해드리면요. 점수가 플러스면 긍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거고 마이너스면 부정적 기사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하루만 보면 4월 6일자 수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 안 후보는 플러스 261점인데 문 후보는 마이너스 195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 기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월 이제 1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했는데 네네. 4월 최근 6일, 거를 이제 4월 6일자가 이제 마지막 일자입니다.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안철수 후보의 긍정적인 점수는 261점이고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인 점수는 마이너스 195점. 부정적으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월 5일에도 문 후보는 마이너스 53점이었는데요. 예. 이때는 안 후보는 심지어 플러스 400을 초과해서 수치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느 보수 언론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 측이 기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울대 폴랩에서 수치로 분석해봤더니 실제 문호부가 부정적으로 포털에서 많이 다뤄지더라. 네네. 그런 수치가 확인된 거네요. 예. 그러면 예.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자체 또 툴도 있잖아요. 저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D-50일부터 신문 방송의 대선 보도를 양적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만 보고 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와 반대로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경우를 모두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목의 표현으로 반사 피해를 입거나 반사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기사 본문을 보고 조금 더 추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 장사를 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반사 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정당의 표시는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 정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기사 안에서요 여러 정당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 기사의 제목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뽑았는데 네네. 내용은 뭐 국민의당이 주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 기사에서 3개의 정당 관련 소식이 있으면 그 유불리를 모두 중복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2개, 3개, 뭐 1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 결과를 보면요. 3월 20일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20일부터 25일까지 신문 보도 제목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요. 불리한 기사는 31건을 차지했습니다. 예. 재밌네요. 이때는 국민의당 관련 기사는 유리한 기사도 한 건뿐이었지만 불리한 기사는 0건이었어요. 예. 그때는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안 나왔습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네네. 있죠. 그리고 1등이니까 검증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두 예. 번째 주의 결과를 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그 국민의당 관련 유리한 기사가 18건으로 늘어나고요. 불리한 기사는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안에 민주당은 유리한 것이 10건이었고 불리한 것도 1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유리한 기사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으니까요. 네.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국민의당 유리한 기사가 11건, 불리한 기사가 5건,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한 기사는 8건, 불리한 기사가 1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의당 관련 기사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만든 분석 툴, 예, 신문 보고서. 네. 종이 신문만을 기준으로 네네. 해서 제목과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점수 체계화한 거군요. 네네. 근데 이제 3월 27일 이후로 국민의당에 유리한 기사가 급증을 늘어났어요. 급증을 했군요. 네. 그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이제 특정 후보가 갑자기 인기를 끌고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네.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석 툴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방송도 사실 똑같은 툴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방송도 사실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뿐 이런 경향성 1주, 2주, 3주에서 그 이제 1주에는 당연히 민주당 관련 보도가 많았고 2주에는 국민의당 유리한 기사가 많아지고 3주에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경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걸 하나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도는 한 보도에서 한 가지 의혹만 다룬 것을 카운팅을 했고요. 예.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그 취업 특혜 논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은 모두 뺐어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그 음주운전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은 모두 뺀 그야말로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만 카운팅을 해봤고요. 그 하나만 카운팅을 네네. 해봤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는 아내 취업 특혜 의혹이나 장례식장 그 논란 있죠. 조폭 네. 동원설 경선 의혹 그 동원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방송 보도에서요. 그러니까 7개 저녁 종합 뉴스 7개 그러니까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7개 MBC, 방송사. KBS, TV조선, MBN, 채널A, SBS, JTBC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7개 방송사의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문재인 아들 의혹 보도와 안철수 후보 부정적 관련 보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격차가 가장 큰 방송사부터 말씀드리면요. MBC가 5대 0입니다. 문재인 아들 의혹이 5건 그리고 안철수 후보 관련 부정적 보도가 0건. 그렇군요. KBS가 6대 1이요. TV조선이 9대 5. MBN이 5대 2 그리고 채널A가 4대 4로 갔습니다. 그리고 SBS는 3대 2, JTBC가 3.5건 대 5. 그러니까 0.5건이라는 것은 단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 방송, 네. 그러니까 지상파와 종편을 합쳐서의 방송에서 네. 월등히 많다. 예, 네, 그렇죠. 수치로 나온 특히 겁니다. MBC는 굉장히 충격이죠.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 의혹, 국민의당 세월호 인증샷 논란, 부인 의혹, 포스코 주가 폭락 책임 논란 등을 모두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선 불법 동원은 타사가 모두 한 꼭지씩은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MBC만 KBS도 한국 보도했어요. 네. 그런데 MBC만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방송사하고 신문사의 페이스북을 모니터를 했거든요. 아, 이제 페이스북도 대상을 합니까? 예. 페이스북도. 근데 이 페이스북을 모니터한 결과를 봐도요. 네. 안철수 그 후보에 대한 게시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신문과 방송사가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대표 기사로 뉴스를 쏘는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네. 예, 공식 페이지죠. 네네. 예, 그거를 분석을 했는데 뉴스 페이지 분석한 결과 1주 차이는 20에서 24일에 문재인 후보 관련 글이 114건이었는데 안철수 후보 관련 글이 21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그때는 났고요. 시절 격차가 컸으니까요. 예, 그리고 당연하고요. 27일에서 31일까지는 142건 대 45건으로 나오고요.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4월 3일부터 7일까지는 256건 대 206건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거의 비슷해지는 이런 수준 예, 정도로 그건 뭐 올라왔습니다.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특히 4월 5일을 봤는데요. 문안 그 두 후보 중심이 된 기사가 각각 10개씩이었어요. 네. 이게 지금 중앙일보 페이스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중에서 문 후보는 10건 중 6건이 논란 보도였고 그중에 5건이 아들 특혜 그 의혹이었습니다. 한 신문사만 예를 들어. 네네. 중앙일보만 예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 건은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사돈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안 후보는 10건 중 한 건만 논란 기사였는데요. 이게 위안부 할머니 장례식장 유세행위 그 논란 보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게시글의 제목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대선 후보 부인 나타나서 온라인 시글입니다. 아, 뭐가 좀 이상하죠. 대선 후보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대선 그렇죠. 후보 그래서 이 부인이었군요. 페이스북을 보면요. 안철수 후보 관련된 기사라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여러모로 좀 감싸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이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주신 서울대 폴랩이 TV조선과 했던 포탈에 지난 1일 2일부터 4월 6일까지 포탈에 등장했던 20만 개 이상의 기사를 네.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점수로 표시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플러스를 받았던 것과 상관이 있는 연관이 있는 거죠. 분석이네요. 예,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안철수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벌써.
데이터만 쭉 말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맛보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네. 식의 분석 툴이 있어요. 이런 식의 분석 툴로 굉장히 오랫동안 92년부터 몇 년입니까? 네. 아주 오랫동안이라고 하죠. 아주 오랫동안 모든 선거를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그리고 폴랩처럼 아예 새로운 기관들도 등장했고요. 그렇죠. 예.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가를 기분이 아니라 수치로 저희가 매주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하면 맨 앞에 요약하면 언론이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 그것이 지지율 예,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네, 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결론이군요. 예. 하나만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그 여론조사 오늘 아까 일부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여론조사에 너무 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거보도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보도하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특성상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결과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거를 사실 앞선다 뒤선다 이런 표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궁금해서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죠. 예. 근데 이렇게 지지율에 치중하는 언론 보도 자체가 전형적으로 잘못된 선거 보도고 경마 저널리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왜 경마 중계하듯이 어떤 말이 앞선다 뒤선다 엄청 빠르게 막 계속 전해주잖아요. 예.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사실은 국민의 현명한 투표 행위를 방해한다. 그래서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도 너무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이끌고 있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가 뭔지 이번엔 발부될 수 있을지 영장이 강신업 전 대항변협 공보이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먼저 크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죠. 네. 첫 번째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을. 네. 그 외교부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 문체부 여기 공무원들을 찍어내기 하는데 일종의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외압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죠. 예. 두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비리 이거를 알고서도 은폐하고 또 혐의를 숨겨준 것이 아닌가라는 진상 은폐 의혹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습니다. 뭐 정강의 어떤 횡령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 비리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이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위증 혐의 또 개인 비리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 그 영장 청구된 영장 네. 법원이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기각 이유가 뭐였었죠? 결국은 아무래도 사실관계와 법리관계가 촘촘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예. 뭐 늘상 하는 말인데요. 영장을 기각할 때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충분치 않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건데 아무래도 그것이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고 가사 또 그 사실이 하더라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다퉈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저번에 법원의 평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한 건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보강했나요? 근데 그것이 좀 분명치가 않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8개 혐의를 2만 5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보면 개인 비리 혐의는 늦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뭐 세월호 부분도 이 직권남용 부분은 늦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세월호 그렇다면, 관련해서 예. 이제 해경에 전화해서 뭐 압력을 넣었다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월호 관련 의혹들은 빠졌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광주지검의 그 당시 형사 2부인데요.
여기에서 세월호를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해경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물론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수사 상황을 알아본 것뿐이지 어떤 외압을 가해서 직권남용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전 수석 쪽에서는. 예, 그쪽이 해명인데 네. 그건. 예.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 의사를 강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고 본 것인지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제외됐다는 보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비리하고 이 세월호 부분이 사실은 저번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라는 말을 박영수 특검이 하면서 이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개가 구속영장 청구에 빠졌다면 다른 것들이 촘촘하게 구성이 됐어야만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다만 되시는, 예, 네. 걱정이 되시는 걱정이 부분은, 되죠. 예. 예. 다만 이번에 그 특검과 달리 검찰에서 말이죠. 예. 이 부분을 하나 새로 밝혀내서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대한체육회 부분인데요. 예. 원래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K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 그 문체부 산하, 공용으로 하던 이, 거점 스포츠 사업이라고 하는 거, 하남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소위 최순실 씨가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좀 말을 안 들고 그렇게 최순실 씨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니까, 예. 이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아하. 다시 말하면 대한체육회를 감찰을 함으로써 외압을 가해가지고 최순실의 K스포츠 클럽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최순실 이권을 도와줬다 간접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외압을 가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고 했다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런 정황이 있어서 이것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까지 나왔던 뭐 인사농단, 애교부라든가 문화체육부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 그것들은 뭐 저번에 다 나와 있던 거고요. 예. 이번에 대한체육회 부분이 새로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이 조금 이제 또 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하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월호 관련이 빠지고 그런 것이 보강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는 좀 안 가는 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그 일 처리를 꼼꼼하게 자신은 빠져나가면서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더 압박해서 못하는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둘 다요? 저는 지금 예. 일각에서는 우병우가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걸 낙관하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만 보시면은 청구된 영장의 내용만으로는 지난번과 크게 강화됐다고 크게 벌써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법리 구성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영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저번에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이 세월호 부분하고 개인 비리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 예. 그래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확실한다라는 것이 그 두 부분이었는데 그걸 뺐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두 개가 빠졌다면 예. 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 그럼 특검과 검찰이 지금 생각을 달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세월호 부분을 특검에서 수사를 했더라면 현직 검사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라면 전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예. 공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걸 제대로 다시 말해서 현직 검찰 법무부라든지 대검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하려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예. 그거를 하다 말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특검이 자신이 했던 세월호 부분은 빼버렸는데 이 세월호 부분을 빼버린 게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만 여기 관여된 게 아니라 검찰 내 어떤 라인도 관여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정말로 그 직권 남용까지 아무리 이걸
직권남용으로 영장 청구를 한다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뺐는지 아니면 좀 더 직권남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뺀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예.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것이 영장 발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체로 뭐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야 뭐 두 번째 영장 청구인데 당연히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낙관주의인데요. 대통령까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또 두 번째 청구고 그렇게 보고 있으나 지금 그것이 법원에서 지금 이 두 가지 빠진 것이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물론 보강이 충분히 됐다면 그것으로도 뭐 영장은 발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점은 조금 제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검찰에서는 나름대로는 또 물론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저번에도 검찰에서 특검에서 넘어온 거에다가 두 가지 세 가지 혐의를 또 더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의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가 된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또 검찰의 어떤 이기주의 조직부 의지인지 이건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그 우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심지어 또 한웅재 담당 검사하고도 그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밝혀진 면이 있죠. 여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걱정.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아직까지도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아닌지 또 이런 걱정도 좀 드는 것이죠. 네.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저희 연결했는데 제가 끊어진 줄 알고 여보세요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거 마지막 방송사고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혹시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되면 네네. 기각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걸로 보시는 건데 기각되면 후폭풍이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는 건 지금은 뭐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글쎄요. 몇 대 몇 되면은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몇 대 몇? 발부 몇, 기각 몇? 5대5인 것 같아요. 5대5. 높게 오시네요, 기각을. 예, 5대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예. 저희가 발부되면 연결을 안 하고 네. 기각되면 한 번 더 연결해가지고 예, 왜 알겠습니다. 기각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였습니다. 자, 저의 오랜 인기 고정 코너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어떤 뉴스입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전 세계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이야기 좀 쭉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예.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관련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 특히 그 동북아 관련 그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난주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특히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거 두 나라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어요. 지난 주 중에 네. 다루긴 했는데 물론 그 회담 초에 다뤘는데 분위기로 봐서는 별 결과 안 나올 것 같다. 예.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이미 그 사실 그 이번에도 그렇지만 끝났는데 지난번 결과가 실제 별거 안 나왔어요. 틸러슨 장관이 그 동아시아 방문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우리나라만 잔뜩 했죠. 예.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미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그 사드 관련해서 할 얘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절충될 여지가 없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우리가 사실 그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예. 다른 합의 내용, 이슈별 합의 내용 뭐 잠깐 뭐 무역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양국 간의 그 보복 관세 문제, 포괄적인 경제 대화를 시작한다 뭐 이런 정도 합의는 있었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예. 우리는 이제 틀림없이 뭔가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예. 예. 그러니까는 그 물론 끝난 후에 틸러슨 장관이 그런 그 중국 측에서 요구가 있었다. 근데 뭐 우리 미국 측에서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만 있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부장이 사드 관련해서 항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상들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상됐었던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그렇죠. 우리 이 기업들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 대선 후보들 간에도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보수 후보가 과연 없느냐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 구도가 뭐 저 진보 후보, 보수 후보가 일단 그 사드 배치를 가지고도 분명히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실 보수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보수 네. 후보라고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왜냐하면 모두에게 표를 받고 싶게 욕심이다 보니까 그 분명히 해야죠. 그거는 네. 저 유권자에 대한 문재인 후보도 다소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아예 이제 사드 찬성 쪽으로 분명히 돌아섰죠. 돌아서서 메시지를 보수한테 확실히 예, 그러면서 주고 있죠. 이제 그 지난주에도 한 토론회에서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이제 일단 그 외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교가 그 국가 간의 그 외교적인 합의를 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예. 그러면 그러면서 사드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철수 후보가 확실히 찬성적으로 명확하게 바꾼 것으로 분명 최근에 보수 후보로서의 어떤 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 사드 배치가 그러면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냐 이 관련해서 그 제가 미국의 한 신문의 사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워싱턴 타임스 신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고 뉴욕 타임즈 아닙니까? 아닙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네. 또 있어요? 예, 4월 7일자인데요. 워싱턴 타임스 잠깐만요. 이게 주요한 매체인가요? 그래도 있죠.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정도의 비중은 가지 않지만 그 다음 정도 됩니까? 워싱턴 타임스. 헷갈리는데. 이 우리말로 예. 하자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한국이 아주 심하게 트럼프의 그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애정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자 한국이 트럼프의 애정을 갈구한다. 뭐 이런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번역을 잘못한 건지 제대로 한 건지 한번 저 청취자분들 보시기 위해서 South Korea badly in need of a little Trump attention이라고 하는 기사를 쳐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그런 내용, 말이군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주요 내용이 일본에게는 이제 영내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산시켜 주는데 이제 미국이 주력한다는 겁니다. 네. 2차례 골프 회동도 했고 세계가 왕성한 미일 관계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했고 여전히 일본 국민들에게 미국 동맹이 신뢰받고 있음을 확신시켰다. 틸러슨도 가서 뭐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일본이라고 사실 얘기했죠. 그랬던 적은
그 태평양 전쟁 이후로 항상 그래왔죠. 항상 그래왔는데 이제 네. 이번에 분명히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외교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다가 네. 틸리슨이 와서 아니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고 확실히 말을 해버린 그래서 거죠. 이 사설도 이제 더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양국 관계의 확고함을 재확인시켰던 중요한 한 동맹 떠올릴 수 있을까? 이곳이라는 것은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 대사는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고 이 오랜 우방국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찬밥 신세라는 얘기는 그렇죠. 한마디로? 조금 더 떠나서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중이다. 그러나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장거리 고고도 방어 체계다.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장거리 고고도 방어 체계다. 결국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괌 그리고 다른 미국 전초기지 등 미국과 일본의 자산을 수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게 사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드가 한반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사드 얘기가 그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그렇죠. 안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분명히 작년 7월 전까지는 국방부에서도 그런 거 우리 그 고려한 적 없다. 맞지 사드가 않는다. 그렇죠. 고고도 방어라는 게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네. 내려올 때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이 대기권으로 올렸다가 우리 땅에 그럴 미사일을 이유가 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우리가 토론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지지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요.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는 물론 사드를 설치를 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는 몇 발 중에 몇 발이나 될까요? 이런 걸 검증해 본 적도 없거든요. 북한은 이미 1000여 개에 가까운 미사일기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요격시킨다는 그거를 전쟁 억제로 삼으면 안 되죠. 이미 미사일 그거는- 쐈으면 끝난 그거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서로.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사드를 배치해 가지고 미사일을 요격시키면서 전쟁을 억제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게다가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고 미국의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이 무기의 속성상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렇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무기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드에 대한 미국의 문서를 보면 한결같이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데 자꾸 이걸 한국 방어용이라고 우리 국방부가 주장하고 우리 국방부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는 우리 방어하고 상관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바꿨거든요. 네, 입장을.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하면서. 당시 주무 장관들도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갑자기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순실 님이 등장하는 거죠. 국방부에서도 몰랐으니까 배치를. 네. 근데 이 무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이 무기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었고 미국의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우리나라를 위한 걸로 둔갑을 한 다음에 우리 대선 주자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코미디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설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보이콧을 당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내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 미국 대사가 임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대통령 유고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네. 정권 이양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직접 그 사드가 배치되는 곳은 한반도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전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고 논의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있고. 받아들이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북이라는 거죠. 중국한테 얻어맞고 그거 맞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뭐 찍소리 뭐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는 것이고 지금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드는 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아주 본격적인 여론 작업으로 사드는 배치되는 게 국익에 유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이제 마케팅이었는데 그렇죠. 여론 마케팅이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었고 네. 그래서 사드는 우리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구나라고 국민 절반 이상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식과 싸우기보다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모호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당장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선 후보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대선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워싱턴 타임즈는 제가 보기에는 매체는 좀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토드 우드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인을 다 아신 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 논지를 경청할 만한 사람인가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주장은 우리한테 아픈 주장이네요. 네, 그렇죠. 찬밥이다니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저는 참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한국 트럼프의 작은 애정 간절히 원해. 이게 뭡니까? 애정을 보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단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만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롯데마트가 80% 이상인가요?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네. 예, 영업 정지.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실상 이 사드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죠.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 모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피하고 있다. 있다고. 네. 예. 피해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대선 주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보수 후보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